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Clinical Practice in Detecting Depression Using Age and Machine Learning이고 우울증 진단 도구로서의 에이지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센서스에 2025년 1월에 게재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3.5로 아래의 세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인트로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주요 우울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장애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MDD는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임상적 이질성은 치료 반응의 예측을 어렵게 하여서 효과적인 치료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 MDD 진단은 주로 임상적 기준과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 인터뷰, 표준화된 척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진단의 불확실성과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정신과적 또는 신경학적 질환과 증상이 겹치는 경우 진단 오류의 가능성도 높으며 이러한 중복과 모호성으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객관적인 진단 도구, 특히 EEG 기반의 신경 영상 기술이 MDD 진단에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접목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는 방법들이 탐구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알파 대역에서 파생된 바이오마커는 지속적으로 MDD 진단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뇌 반구간 전두엽 알파 미대칭은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EEG를 이용한 방식의 신뢰성은 효과적인 기능 선택과 고품질의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좌우되므로 뇌파 기반의 MDD 진단 기술이 임상 실무에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유사한 설계를 가진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셋, 특징 선택,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종류, 신호 처리 기법, 그리고 결과에 사용한 지표 등의 차이로 인한 이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그리고 표준화된 접근법의 부재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장비를 사용하여 임상 환경에서 환자의 EEG 신호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진단법의 활용 방안과 진단 및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화된 진단 절차에 따라 MDD를 진단받은 70명의 성인 환자들과 70명의 건강한 자원봉사자들의 EEG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환자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MDD로 진단되었고 포함된 모든 환자는 성격장애 외의 다른 동반 정신질환과 신경학적 및 신체적 진단이 없었습니다. 환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프로토콜로 자원봉사자들의 EEG도 기록했고 포함된 모든 건강한 피험자들은 정신과적 및 신경학적 장애와 심리약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위쪽의 표는 두 그룹의 연령과 성별 분표를 나타낸 표인데 두 그룹은 연령과 성별이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EG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 부착된 19개의 채널로부터 20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측정되었고 레퍼런스 전극은 오지로 설정되었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눈을 뜨고 감는 것을 5번 수행한 후에 4, 8, 16, 24, 30Hz의 5가지 주파수로 광자극을 주고 과호흡을 유도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분 동안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씨 이후를 각각 몇 분씩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광자극은 어떤 식으로 제시한 건지 과호흡을 왜 유도한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제가 조금 찾아본 바로는 이 해당 실험 프로토콜이 실제로 임상에서 뇌전증을 진단하는 표준 EEG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0.1에서 40Hz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한 후 평균 3조 값으로 재참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독립성분 분석을 통해 아티팩트를 제거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에는 휴식 상태일 때가 가장 아티팩트가 적고 정서장애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휴식 상태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머신러닝을 위한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휴식 상태 이지 데이터는 웨이블리 변환을 사용하여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5가지의 주파수 대역으로 분해되었고 각 세그먼트마다 6가지의 선형 및 비선형 특징을 추출한 후 세그먼트의 평균을 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피험자에 대해 19개의 채널로부터 5가지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6가지의 특징이 추출되므로 총 570개의 특징이 추출되게 됩니다. 6가지의 특징은 절대 PSD, 상대 PSD, 스펙트럼 중심, 상대 웨이블릿 에너지, 웨이블릿 엔트로피, 그리고 카츠 프랙탈 디멘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PSD는 이 특정 주파수 밴드의 파워를 나타내는데 각 주파수 대역에서의 파워 값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대 PSD는 전체 신호에 대한 특정 주파수 밴드 파워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파워를 전체 대역의 파워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 스펙트럼 중심은 주파수 분포의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값인데 신호가 이 높은 주파수에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낮은 주파수에 치우쳐 있는지를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의 그 파워에 이게 주파수를 곱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의 파워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웨이블릿 에너지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해 얻어진 그 신호의 시간 주파수 도메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신호의 에너지 분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게 웨이블릿 지수인데요. 웨이블릿 계수인데요. 이 웨이블릿 계수의 제곱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웨이블릿 엔트로피는 신호의 시간 복잡성을 확률적 관점에서 측정하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신호가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웨이블릿 에너지의 이렇게 비율을 먼저 계산해서 확률로 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확률과 이 로그 확률의 합을 계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카츠 프랙탈 차원은 신호의 구조적 복잡성과 자기 유사성을 정량화하여 신호의 비선형적 특성을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이 프랙탈 분석에 대해 제가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해서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이 샘플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는데 이 연속된 이 각각의 샘플 간의 차이값을 모두 더한 후에 이렇게 모두 더한 후에 샘플 간의 차이값 중에 최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랙탈 디멘전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분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험자 140명은 100명은 학습 데이터로 40명은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되었으며 MDD 환자와 건강한 피험자가 절반씩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디시전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KNN,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의 총 6개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모델에 대해 학습 데이터는 템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검증되었고 검증을 통해 각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였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차원 축소는 관련이 없는 데이터, 노이즈, 증폭된 특징을 제거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이고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100개의 특징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때를 추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두 변수 간의 의존성 또는 관련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맨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고 값이 클수록 특징이 우울증 여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570개의 모든 특징에 대해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계산하고 값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특징들을 정렬하여 상위 100개의 특징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사용하여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평가하고 전체 데이터셋과 축소된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의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의 결과에서 XG 부스트가 이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80%의 정확도와 0.81의 F1 스코어를 기록하며 가장 좋은 분류 결과를 얻었고 그 다음으로 전체 데이터셋을 사용했을 때 이 78%의 정확도와 0.77의 F1 스코어를 기록한 이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축소된 데이터셋은 좀 전체 데이터셋보다
또 안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디시전 트리는 78%의 정확도와 0.79의 F1 스코어를 기록했고 XG 부스트는 75%의 정확도와 0.77의 F1 스코어를 기록하였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장비를 사용하여 임상 환경에서 환자의 EEG 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울증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 진단법의 잠재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는데요. 이를 위해 다른 연구들과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보시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안 좋고 또 특징의 개수 자체도 가장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결과들과 이 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계속 들었던 의문이 대체 이게 왜 논문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본 논문에서 특이한 점은 사실 실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 MDD 연구들에서는 안정 상태만 측정하거나 또는 안정 상태와 인지 과제 같은 걸 붙여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광자극을 주고 과호흡을 유도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것이 이 본 연구가 논문이 된 데 크게 일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MDD를 뇌파로 진단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현재 임상에선 없는데 이 광자극과 과호흡 유도는 실제로 임상에서 뇌전증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표준 EEG 프로토콜을 준수했다라는 점을 노벨티로 인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외에도 카츠 프랙탈 디멘션과 같이 흔하지 않은 프랙탈 지표를 사용한 점, 그리고 EC와 EO의 구분이 없이 특징을 추출하였다는 점도 본 논문의 차별화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도 그렇고 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은 논문이었지만 논문에 대해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